안녕하세요. 육땡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읽기 좋은 날 미키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부자 언니 부자 연습. 지은이는 유수진, 편애니는 박숙정, 펴낸 것은 세종서적.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양은 냄비와 불나방. 2kg을 빼고도 친구의 말에 감정이 상해 다이어트를 그만둔 우리의 김양. 일하다가 배가 고파 짬뽕라면을 끓여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다가 기적처럼 덴마크 다이어트라는 걸 알게 됐다. 굶지 않아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니 죽은 줄 안 딸을 만난 신봉사처럼 두 눈이 번쩍 뜨인다. 왜 좋은 걸 왜 나만 몰랐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간헐적 단식이니 레몬 디톡스니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니 했던 것 같은데 언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나. 심지어 덴마크 다이어트를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식단대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바로 불꽃 검색에 들어간다. 계란을 하도 먹어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나지만 2주에 5kg을 확실히 빠진다니 우리의 김양. 라면이 불어 터지는 줄도 모르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3주치 덴마크 다이어트 도시락을 구매한다. 꼭 살을 빼서 자기도 날씬하지 않는 주제에 살쪘다고 구박했던 친구에게 살 좀 빼라고 한 소리 해줘야겠다. 드디어 도설에게 왔다. 소금도 없이 삶은 달걀을 한 끼에 3개씩 9개나 먹었더니 몸에서 양계장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틀째와 사흘째 저녁 식단에는 소고기 스테이크와 삶은 닭고기가 있어서 그나마 살 것 같았는데 그 뒤로는 다시 삶은 달걀과 자몽과 블랙커피의 향연이다. 휘핑크림 가득 얹은 캐러멜 라떼 한 잔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너무 힘들다. 현기증도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변비도 생겼고 무엇보다 속이 너무 안 좋아. 토할 것만 같다. 원래 위가 약하긴 하지만 이렇게 속이 안 좋은 적이 없었다. 알고 보니 원인은 자몽이었다. 약한 위에는 강한 산성과일이 안 좋은데 삼시세끼 자몽을 먹었으니 탈이 날 수밖에. 덴마크 다이어트 닷새째. 결국 우리의 김양은 또 한 번 다이어트를 중단한다. 계란은 꼴도 보기 싫고. 그동안 무염식을 했더니 간이 된 음식이면 다 천상의 맛이다. 그런데 오라 자고 일어났더니 얼굴이 엄청 커졌다. 살이 찐 게 아니라 갑자기 몸에 나트륨이 들어와서 부은 거였다. 다시 아무거나 아무 때 먹는 생활을 이어가다가 여름이 오기 전에는 살을 빼야겠다고 다시 굳게 다짐한 김양이 찾아낸 최신 인기 다이어트 방법은 먹어도 괜찮아와 살 빠져라. 다이어트 약 살 빠져라를 식전 한 포 먹어도 괜찮아를 식후 한 폭씩 먹으면 살찌는 걸 막아준단다. 역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달분을 구입한 김양은 택배 아저씨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치킨 한 마리를 시킨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재테크마저도 남들 따라서 한다. 누가 달러 사서 환차익을 쏘수리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장 달러를 사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하면 너도 나도 브라질 국채를 사 제낀다. 베트남 금리가 7% 가까이 된다는 소리에 어떻게 하면 베트남 은행에 예금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줄줄이 달린다. 다시 날개가 타든 말든 불만 보면 달려드는 불나방 같다. 혹은 하루로 끓었다가 언제 그랬냐 싶게 식어버리는 양은 냄비들 같다. 다이어트든 재테크든 남들만 따라하다가는
요요가 올 수밖에 없다. 내가 지방 가다인지 근육 대지인지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지 운동을 해야 하는지 식이 조절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체중 감량에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먼저 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재테크도 더더욱 그렇다. 난 지 드래곤이 좋은지 왜 대성이가 좋은지 날 좋아하지. 나는 누구인가?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누가 넌 어떤 사람이니? 라고 물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하지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다. 쟤는 착한데 우유부단하고 좀 게으르고 얘는 열등감이 많아서 걔는 자존심을 부리고 허세가 심하고 걔는 일단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맺고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행동을 못하는 게 탈이야 등등. 아니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잘하면서 정작 나는 모르는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야. 나를 모르면서 나한테 맞는 재테크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부자의 길을 가다 중도에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를 잘 몰라서다. 나를 알아야 다이어트도 재테크도 심지어는 연애도 성공한다. 나는 지 드래곤이 좋은데 지 드래곤은 날 안 좋아하고 내 스타일이 아닌데 대성이가 날 좋아한다. 왜? 지 드래곤에게 나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대성이에게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에이, 이럴 땐 나를 잘 분석해야 한다. 나의 어떤 점 때문에 지 드래곤에게 호감을 못 느끼는지, 그리고 대성이는 무엇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지.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 드래곤에게 어필하기 위해 유력할 것이냐 아니면 대성이들 가운데 제일 괜찮은 사람을 만날 것이냐. 밥은 굶어도 얘네는 쉬지 않는 여자들이 있다. 그녀들의 특징은 자신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런 점을 고치면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고 나를 좋아하는 부류는 어떤 남자들인지 내가 좋아하는 부류에게는 어떻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다 깨고 있다. 에이 그게 뭐가 필요할까? 그쵸? 길을 가다 보면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남자 평범한 외모의 여자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한다. 여자가 돈이 엄청 많은가 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잘하는 것이다. 자신의 어떤 점이 이 남자한테 어플할 수 있는지 나의 매력이 보고 나만의 경쟁력이 뭔지 잘 알기에 우리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미남을 얻었다. 용기 있는 자가 민을 얻는다면 나를 아는 여자가 미남을 얻는다. 주식에 강한 여자, 부동산에 강한 여자. 내가 누구인지 아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를 가산형 인간과 감산형 인간으로 구분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가산형 인간은 잘하는 게 별로 없다. 눈을 반만 뜨고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건 다 못해도 기똥차게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쟤는 딴 건 몰라도 저거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잘해. 아주 타고났어 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런 타입이 한 가지로 다른 모든 걸 덮고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가산형 인간이다. 반대로 감산형 인간은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못하는 것도 없다. 다 거기서 거기다. 이것도 고만고만하고 저것도 고만고만하다. 그래서 무난한 평균형 인간이기도 하다. 그러니 뭐 하나를 잘못하면 쟤는 저게 문제야. 저게 하나만 고치면 아무 문제 없는다는 말을 듣는다.
다른 건 평균인데 하나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버리니 감산형 인간이다. 사실 우리는 대개 감산형 인간에 속한다. 감산형 인간이 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고 모난돌이 정맞고 평범한 게 제일 좋은가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튀지 말라는 이야기, 나대지 말라는 소리는 또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우리는 중간을 지향하는 것을 생존의 비결로 전수받았다. 그렇다면 감상형 인간이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되는 길? 주식 투자를 하는 길? 부동산에 투자하는 길?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일단 창업은 가산형 인간에게 잘 맞는다. 한 가지는 특출나게 잘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아이템만 잘 잡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감상형 인간은 중간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남들 결정에 쉽게 따르고 튀지 않는 것에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창업에 잘 맞지 않는다. 강력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으로 직원들을 리드해가는 보수여야 하는데 리더가 되기보다는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있는 게 오히려 편하니 사업을 잘하기 힘들다. 주식 투자를 할지 부동산 투자를 할지 선택할 때도 나를 알아야 한다. 부동산 투자는 역지사지에 능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이 잘한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다. 물건을 갖고 있는 내가 가격을 오르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이 오른다. 나는 봄이 되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피는 풍경을, 여름에는 짙은 녹음을, 가을이면 단풍, 겨울이면 눈 덮인 산을 볼 수 있는 힐류가 좋아서 그런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강이 콩알만큼만 보여도 리버뷰를 선호한다. 하루 종일 강만 보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고 싶어질 텐데 왜 리버뷰를 좋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해도 힐류가 아니라 리버뷰 아파트에 투자해 성공한다. 나만 좋아하면 뭐냐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야 수요가 늘어나는데 자기 취향이 뚜렷하고 고집세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불편한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 잘 안 맞는다. 노래방에서 남들은 듣도 보도 못한 인디밴드 음악을 고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리버뷰도 인디밴드 음악을 고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이다. 두 번을 읽었네요. 리버뷰도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다. 이들은 건물을 보러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어한다. 카리스마 철철 넘치는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 이야기하노라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멀미가 나기도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식 투자가 낫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명탐정 코난처럼 남들은 대충 보고 넘어갈 것을 집요하고 듣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한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팩트를 분석해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주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경험 삼아 주식 한번 해볼까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역시 주식은 도박이고 부동산은 끝났다 하더니 그 말이 맞았다며 적금만 열심히 붓는다. 나를 알아야 농론할 수 있다. 내가 부동산 투자에 적합한지 주식 투자에 적합한지 주식이라면 대형주로 안전하게 가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리스크가 좀 있어도 수익률을 쫓아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지 나의 투자 스타일을 알아야 한다.
내게 잘 맞는 돈 키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나에 대한 분석을 전혀 안 한 채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실패하고 포기할 수밖에. 부자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자신을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있다. 나는 이래서 이것이 안 맞아. 그래서 이건 안 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실패한 확률이 낮다. 또 잘하는 한 가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그것을 자신의 필살기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 자신을 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내 성향엔 어떤 재테크 방법이 맞는지, 내 투자 스타일은 어떤지 정도는 꼭 파악하고 있자. 여기 이제 부자 미션. 나를 분석하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나만의 경쟁력을 찾아보자. 스스로 잘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멋있었는지, 무엇을 가장 잘 하는 것 같은지 물어보자. 나는 감산형 인간인지 가산형 인간인지 생각해보고 부자가 되기 위해 나한테 맞는 것이 창업인지 주식인지 부동산인지 따져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안 선다면 일단 경험을 해보자. 부동산이나 주식 강의를 들어보거나 모의 투자나 부동산 탐방을 해보며 내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나와 잘 맞지 않으면 어떤 투자도 오래 할 수 없고 수익 내기도 어려우니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6번 6페이지 6단락이에요. 빚이 있는데 어떻게 돈을 모으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전국에 계신 소녀 가장들께 이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쑥이 위에 태어난 듯 짙을 총대가 안 되고 기가 얇아 남의 말에 잘 휘둘리고 마음이 아침에는 맑았다가 저녁에는 흐렸다가 너를 띠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 부자 되기 힘든 이 목록에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있으니 바로 소녀 가장이다. 한 집에 자식이 여럿 있어도 짐을 지는 자식은 정해져 있다. 그 자식이 왜 하필 나일까? 소녀 가장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고 책임감이 강하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다. 그런 좋은 성향을 가졌기에 짐을 지는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편한 아이러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집에 태어나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한 큰돈을 부모님 대신 갚아야 하는 걸까? 남들처럼 예쁜 나이에 축하받으면서 결혼하기는커녕 빚만 갚다가 내 결혼 자금은 언제 모으나 싶어 짜증이 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시는 부모님 얼굴을 보면 마음이 짠해진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다 그리 된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해보려다 결과가 안 좋았던 것뿐인데 하는 생각이 미치면 부모님을 원망했던 마음은 다시 죄송한 마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또 힘내서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마음을 다 잡는다. 그런데 몰랐던 빚이 또 한 번 펑 하고 나타나거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어가야 할 때는 다시 숨이 막힌다. 사는 것마다 싫어진다. 이렇게 늘 울다만 퉁퉁한 분 가슴으로 살아야 하는 소녀가장들은 부잣집 딸이 부러운 게 아니다. 그저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
소녀 가장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 첫 번째는 독하게 마음먹고 종잣돈 모아서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집에 돈을 보태지 않는 것이다. 이때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지라는 생각해야 한다. 나쁜단 소리를 듣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한 집에 살면서는 돈 모으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집에서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단 집에 보태는 돈을 끊고 생활비를 최대한 아껴서 한 달에 저축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몇 년을 모으면 종잣돈이 되는지 로드맵을 그려보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로드맵을 그려보지를 않는 것 같아. 그렇죠, 언니. 종잣돈이 모이는 동안 투자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총알이 준비되면 현명하게 투자해서 그 수익으로 부모님을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 이때부터는 내 종잣돈이 나 대신 딸 노릇을 할 것이다. 처음에 마음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몇 년만 고생하면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독하게 결심하고 시작해 보기를 권한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라면 법무사를 찾아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알아보는 거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대출 상한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빚이 탕감되거나 생활비는 확보하고 나머지만 갚아나게 가게끔 정부에서 조정해준다. 나 대신 딸 노릇할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냉정하게 등 돌리는 건 절대 못하겠다 싶으면 최대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든 끝을 보자. 형제 자매들과도 반드시 고통을 분담하기 바란다. 이조저도 못하고 지금처럼 하루하루 살다가는 희망 없이 보상 심리만 남는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고마워하지만 소녀 가장 몇 년 차에 접어들면 가족들이 매번 고마워하지 않는 것에 서운해지고 마음에 상처가 난다. 그러면서 나도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심리가 생긴다.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날 위해서 이 정도 못하나 싶어 여행에 큰돈을 써버린다든가 다른 건 다 싸구려를 쓰면서 궁상을 떨어도 화장품만은 그렇게 못한다며 비싼 화장품만 고집한다. 이 언니도 26살 때부터 소녀 가장이었고 이 언니가 유수진 언니예요. 유수진. 지금까지도 소녀 가장으로 산다. 잘 사는 집 딸로 태어나지 못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돈 많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도 우리 부모님 잘못이 아니다. 어쩌면 고마운 일이다. 우리에겐 결핍이라는 강력한 동력이 있으니까. 결핍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는 치열하게 살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인 가운데 남편에게 한 달 용돈만 700만 원 가까이 받던 부잣집 사모님이 있었다. 태어나기를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남편도 부자다. 자식도 미국 명문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교육도 잘 시켰다. 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하더니 혼자 해외로 떠났다. 자신의 힘으로 10원 한 장 벌어본 적이 없는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들이 들으면 복에 겨운 소리로 하겠지만 본인으로서 인상 재타가 흔들릴 만한 문제였다. 그러니 힘을 내자.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채워가야 할 인생이 있다. 진짜 이 말 좋죠.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채워가야 할 인생이 있다. 때로는 가난도 힘이 되고 너무 모자란 것이 너무 많은 것보다 나을 때도 있다. 이제 눈물 닦고 크게 숨 한 번 쉬고 냉정하게 종잣돈을 키워보자. 아니면 부모님 빚을 전부 다 오픈하고 가족 모두가 모여서 같이 팔을 걷어 붙이자. 절망하지 말자.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때 팔 걷어 붙이고 정리했으니 지금 우리가 편하게 잘 수 있네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날이 반드시 온다.
빚 먼저 갚을까? 돈 먼저 모을까? 대출을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자만 내면서 종잣돈을 먼저 모으고 나중에 갚는 게 좋을까요? 자산관리사로 이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직하고 나면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결혼 자금을 못 모으니 결혼할 때도 또 대출을 받는다. 집을 살 때도 대출을 받고 그 빚 갚다 보면 나이 들어 집 한 채 겨우 있는 넉넉지 않는 부모가 되고 만다.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나는 인생. 그러니 빚 갚는 게 먼저인지 돈부터 모으고 빚은 나중에 갚는 게 좋을지 궁금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일단 빚이 먼저냐 종잣돈이 먼저냐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면 지금 내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대출의 종류, 대출 금리, 만기, 상환 방법, 상환 금액, 중도 상환 시 수수료의 유무와 수수료, 얼마든지 모두 파악하자. 그래야 내가 받은 대출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정체를 파악해야 곁에 두고 같이 가며 천천히 해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내 곁에서 치워버려야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받은 대출의 정체를 파악했다면 다음으로는 나의 투자 능력을 체크해보자. 만약 내가 투자의 달인이라 연 15% 정도는 꾸준히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대출금리가 3%인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좋을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당연히 투자를 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반대로 투자에 투자도 모르고 조금만 붙는 사람이면 어떨까? 적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높다면 당연히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고 적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더 낮다면 적금으로 목돈을 모아서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 후 종잣돈을 모아 투자를 해서 그간 냈던 대출 이자 이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면 된다. 즉 1년에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내가 내야 할 총 이자는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자보다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해도 대출이 있으면 뒷목이 뻐근하고 누가 뒤에서 옷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다면 대출 먼저 갚아야 한다. 이런 스타일은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투자를 선택하기는 힘들다. 대출 종류도 파악했고 내 투자 능력도 생각해봤고 성향도 고민해봤지만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투자를 먼저 해보고 싶긴 한데 그렇다고 대출을 안 갚는 것도 불안하다며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전략을 권해드린다. 매월 저축 가운데 절반은 대출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종잣돈으로 뭉쳐보자.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는 동안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에 꼭 성공하자. 물론 이 반반 전략은 대비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 무조건 대출 먼저 갚아야 한다. 어떤 투자자가 20-30분의 대출 이자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 도박에 빠지거나 주식 투자를 해도 검증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위험한 장애 주식 거래를 하기도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 자꾸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현혹된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차분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 한다. 어떤 투자도 고금리 대출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고 무리수를 뒀다가 더 큰 빚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대출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들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찾아가 보자. 전문 상담사들이 어떤 대출부터 갚아야 하고
어떻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대출 상환 플랜을 짜고 몇 년 후에 끝날지도 가르쳐준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러한 기관들을 적극 이용하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빚다 갚고 그때부터 재체크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 뒤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딪혀가며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외면하면 시간만 오래 걸린다. 아까 얘기했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아가 보라고 했네요. 아는 걸 왜 실천 안 해? 부모님 빚 대신 갚느나 혹은 내 이름으로 된 대출 때문에 도저히 어떤 저축하는 금액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재테크를 못하는 여자들이 있다. 이들은 돈도 잘 벌고 지출 총재도 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남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심지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테크 공부도 많고 경제 상식도 풍부하다. 석계 브레이커가 뭔지 무상 감자가 뭔지는 안다. 주식이면 주식, 실물이면 실물, 부동산이며 경매며 권리 분석부터 세법까지 깨고 있다. 그런데 재테크를 못한다. 왜 그럴까? 이론에만 통달했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전이 병행해 내공이 생기는데 이들은 책만 판다. 연애랑 똑같다. 연애 기술 알려주는 책 100권 읽는다고 센서가 되냐고. 100명을 만나봐야 연애 고수가 되지. 그런데 석박사 할 것처럼 경제학 원론 공부만 하고 있고 워렌 버핏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어록을 줄줄 놓는다. 이론에만 강하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이론대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경험으로 쌓인 내공으로 대응해야 하는 순간도 많다. 이런 공부만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다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론 없이 실전 경험만 있는 사람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는 힘들다. 자신의 경험이 부자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론 중에서도 투자하는 데 필요한 실용 지식과 현장에서의 경험이 합쳐질 때 투자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게을러서 재테크 못한다. 언니가 공부하는 법부터 돈 아끼는 법, 감정 소비 안 하게 자존감 높이는 법, 돈 모으면서 힘들지 말라고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는 식으로 구간별 모으고 매월 1,000원씩 모으고 52주 동안 금액 늘려가며 모으고 그것도 힘들면 3일 모았다가 또 3일 모으는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하는데 어쩔 거냐고. 돈을 모으려면 수익과 지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로드맵 그리기 어플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겠나 안 되겠나. 일단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야 한다. 언니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다. 시작이 반이다. 맞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돈 모으는 재미 정말 좋아요. 이 통장 저 통장에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돈이 보여요. 정말이에요. 7조 7단어죠. 그쵸? 집 나가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해다오. 미션 클리어. 일단 시작한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다. 인생을 바꿀 큰 한 발자국을 뗀 거다. 이렇게 위대한 한 걸음을 내뎌졌으니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된다. 그녀처럼 말이다. 그녀가 언니를 찾아온 때는 3년쯤 되었다. 대기업 사원이기도 했지만 계약직이었던 그녀는 19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목전은 2천만 원, 목표는 1억 원이었다.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상담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짠 우리는 새끼손가락 걸고 목표를 꼭 이루자고 약속했다. 3년 뒤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와 통장을 보여주었을 때 그곳에는 정말 정확하게 1억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말했다. 언니, 저 1년 뒤에는 1억 5천만 원 만들어 와서 다시 점검 받을게요. 그녀는 매일 로드맵을 그렸다고 한다. 로드맵을 그리며 한 달씩과 지출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자신의 목표인 3년 안에 1억이라는 계획에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는지 계산했다. 지출이 많은 달에는 허리띠를 더 졸라맸다. 수요일 늘리기 위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축액이 그 달의 목표를 초과하면 남는 돈을 모조리 저축했다. 이렇게 한 달 한 달 계획했던 것이 조금씩 이루어지면 그녀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다. 그렇게 하기를 딱 3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현금 1억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그 부분은 바로 로드맵을 통한 시각화에 있었다. 미로를 헤매도 재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다가 막히면 그럼 이쪽에는 저쪽 길 하고 또 무작정 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이 되면 결국 지쳐서 포기하고 만다. 아니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던 만날 그 자리다. 로드맵 초반 근처에서만 맴돈다. 백날, 첫날 유치원만 다니는 것과 똑같다. 대학을 가야 하는데 국공립 유치원이든 사립 유치원이든 영어 유치원이든 평생 유치만 다니는 셈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물 좀 먹고요. 그래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만 안 하면 길은 있다. 언니, 고객 가운데 한 달 용돈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30만 원이 다 용돈이 아니다. 그중 8만 원은 기부를 한다. 그러니 실제 용돈은 22만 원이다. 이게 가능할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능했다. 일단 들어보자. 이렇게 한 달 22만 원이 가능한지. 우선 교통비는 전혀 들지 않았다.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30분. 이 정도면 멀지 않다고 생각해 운동하는 셈치고 걸어다닌다. 그녀에게는 출퇴근이 운동하러 가는 길이다. 돈 들여서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 여자니까 머리 손질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녀가 1년에 미용실 찾는 횟수는 한두 번이다. 머리가 나지 않는 소아암 환자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하니 파마나 염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스타일은 늘 단발이고 길면 잘라서 기부한다. 아니 여자는 머리빨인데 파마도 염색도 안 하고 미용실 1년에 한두 번 간다고? 그녀는 말한다. 아무리 그래봐야 연애연참 되지는 않아요. 충동구매는 어떨까? 그녀의 철학은 확고하다. 길 가다 눈에 띄는 예쁜 물건을 사서 집에 가져다 놓으면 결국은 예쁜 쓰레기가 되고 만단다. 옷은 깨끗해가면 입으면 되니까 한 번 사면 8년에서 10년을 입는다. 그러나 아무리 짠순이라도 경조사나 기념일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씩을 따로 내놓아 나중에 대비한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경조사가 있으면 미리미리 말해달라고 당부한다. 그래야 다른 것을 아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일날 사는 케이크는 어떻게 하냐고. 다 방법이 있다. 휴대폰 잠금 화면에 설치하는 캐시 슬라이스를 적극 활용하면 1년에 케이크 2판은 충분히 나온다. 그렇게 한 판은 남편 생일에 또 한 판은 본인 생일에 촛불 켜고 축하한다고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부자 언니 카페 모임에서 실제 사례로 발표된 것이다. 절약도 절약이지만 그녀의 당당함에 다들 입이 딱 벌어졌다.
한 달에 22만으로 살아도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우울한 모습이 아니라 매달 게임을 완수하고 미션 클리어를 즐겁게 외치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듣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감동적이었다. 그녀의 절약은 그저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나왔다. 더불어 그녀는 돈 쓰는 즐거움보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쵸? 그러기 때문에 돈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젊었을 때 돈을 펑펑 쓰는 사람들은 정말 늙어서 고생 정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돈을 아껴서 종잣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하면 돼요. 목표를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내가 얼마 모을 것이다. 내가 얼마를 쓸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목표를 정해 놓지도 목적의식이 참 없는 거죠. 그렇죠. 종잣돈을 모으는 데는 분명 시간이 걸린다. 또 그 시간 동안 아껴 살아야 한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생각처럼 힘들지 않다. 앞선 사례처럼 기부까지 할 수 있다. 쓸데없는 데 눈 돌리지 않고 내가 좋은 데 집중하고 지주새도 모르게 새어가는 돈을 막으면 조금만 써도 잘 쓸 수 있다. 돈 모으나 궁상 떠는 게 아니다. 삶을 다이어트 하는 거다. 참 신기한 게 돈을 아끼면 시간도 아껴지고 에너지도 아껴진다. 꼭 필요한 것만 갖춘 미니멀 라이프가 된다. 물론 종잣돈을 모으다 보면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계획보다 속도가 더딜 수도 있다. 어떻게 전력 질주만 할 수 있겠냐. 그때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 통장에 1,00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5천만 원 있으면 사고방식이 달라진다. 1억 원이 있으면 사람 자체가 달라진다. 자신감도 커지고 여유도 생긴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자. 중간에 그만뒀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1년만 계속하면 3년을 할 수 있고 3년을 계속하면 5년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테크 5년이면 혼자 알아서 다 한다. 거의 준 전문가 수준으로 풍어를 엎는다. 하지만 누구도 슬럼프 없이 계속 잘 해나가기는 힘들다. 힘들고 방황할 때 집 나가는 건 좋은데 아주 나가지만 마라. 베이스 캠프처럼 언니가 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아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또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아직 젊고 그래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유수진 언니 정말 고맙죠. 이 언니 나도 지금 66살인데 찾아가도 될까요? 자, 파트 2. 요요 걱정 없는 재테크 근육을 걸려라. 여자 독립 만세. 여자의 노후 준비는 결혼? 그거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왜 재테크에 요요 현상이 오는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요요 걱정 없는 재테크 근육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중요한 건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 아무리 양천 다 살아계시고 돈 잘 버는 형제 자매도 있다지만 엄마 아빠 날 사랑한다고 해서 내 인생 다 살아주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도 각자 자기 살기 바쁘다.
혼자 가는 길에 누군가 오면 손잡고 같이 걷다가 인연이 끝나면 잡은 손 놓고 또 각자 걷는 게 인생이다. 누군가의 등에 올라타서 업혀가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능력 있는 부모, 부자 남편을 만나 평생 업혀갈 수 있는 걸 복으로 여긴다. 노후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결혼하면 남편이 있을 테니까 아직 고민 안 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상담할 때 가끔 이런 소리를 듣는데 지인 가운데도 노후 준비는 뭐니 해도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12년 전부터 그 소리를 했는데 아직도 혼자다. 신살이 코앞인데 당연히 노후 준비는 시작도 안 했고 번 돈은 해외여행 다니느라 다 써서 모아둔 돈도 없다. 그녀에게는 내일은 없다. 오직 오늘만 있을 뿐. 아프리카나 중동까지 혼자 겁없이 누비고 다니는 그녀는 언뜻 보면 참 멋있고 독립적인 여성이다. 하지만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면 가족이 지원해 줄 거라 믿고 결혼하면 다른 인생이 시작되리라 기대하는 것이 그녀의 실제 모습이다. 근데 최근 엄마는 편찮으시고 친언니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믿던 구석이었던 엄마 언니의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다 걱정이 된다. 아, 이놈의 언니병. 나보다 그녀가 언니인데 내가 왜 언니 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늦지 않았다. 아무리 내일 모레 50이라 해도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누구에게도 기댈 생각 않고 홀로 꿋꿋이 서겠다고 마음먹으면 되고 나는 그녀를 응원하면 된다. 인생을 혼자 써가는 외로운 스토리다. 아무래도 언니는 철학대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본질적으로 혼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나의 인생은 온전히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다. 어려운 문제를 학원 선생님이 풀어주고 엄마가 도와주면 당장 해야 싶지만 시험 볼 땐 하나도 걱정이 안 난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봐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고 하버드대 간 학생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나? 내가 직접 풀어야 내 것이 된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남의 등에 업혀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맙소다. 나 비키 66살입니다. 저요, 지금 제 스스로가 벌어서 살아요. 그리고 저는 노후가 책임 다 돼 있어요. 그래도 또 하는 거가, 왜냐면 놀면은 모든 인생이 끝나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의 등에 엎어갈 생각 안 하려고. 근데 부부 중에도 누가 재테크에 강한지 투자에 강한지 그거 그 사람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 검색은 셀프야. 언니, CMA가 뭐예요? 부자 언니 카페 검색창에 CMA 세 글자만 쳐도 일명묘연하게 정리된 내용이 쭈루루 나온다. 언니, 펀드 하나 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펀드 내가 판 것도 아니네.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라고. 어떤 목적으로 가입했는데 언제까지 줘야 할 생각인지,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수익은 벤치마크 평균보다 잘 나고 있는지 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 언니, 어떤 보험 들어야 돼요? 저기요, 어린 양님들. 아무리 양 잘 치는 목자도 모든 양의 상황을 일일이 알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 언니가 좋아하는 왕고래밥이 편의점에 없는데 어디서 사야 하느냐까지 묻는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손 안 대고 코풀기라고 한다. 직접 알아볼 생각은 않고 일일이 떠먹여 주기를 바란다. 퀴차니즘과 의존성이 만난 환상의 결합이다.
이런 어린 양들의 첫 번째 꿈은 로또 한번 맞아보는 거고, 두 번째는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거고, 세 번째는 로또 맞고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거다. 이렇게 인생을 업혀가라고 하면 나중에 내려와서는 어쩌라고. 근육 하나 없는 다리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건지. 꽃길만 걷겠다 해도 내 다리로 걸어야 꽃길 걷는 맛이 난다. 근데 이 독립심 없는 여자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남의 눈치를 살핀다는 거다. 몸은 자유지만 생각은 타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남들이 사면 나도 사야 하고 남들이 팔면 나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안절부절한다. 그런데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비판날에 빠져 있을 때 사야 한다. 영적인 투자가 존 템플튼이 했던 말이다. 어느 곳이 전망이 좋으냐는 질문을 받을 때 템플턴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어느 곳이 전망이 좋으냐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어느 곳의 전망이 최악이냐라 입니다. 그게로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원칙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남이야 뭘 사고 뭘 팔건 남들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고 하건 내 판단과 내 책임으로 내 길을 간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우리는 독립적인 여자들이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다.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남편한테 의존하지 않고 자식에게 의탁하지 않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자 한다. 돈 있어봐. 남자 조건이 뭐가 중요해? 잘생기고 성격 좋으면 그만이지. 결혼해도 남편이 바람피면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자. 이혼하자고 할까봐 바람 피워도 모른 체하고 참으면서 살겠냐고. 돈 있으면 겁날 게 없다. 눈밖에 나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구실되지 않아도 되고 누가 나를 거둬줄까 하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부터 아부하지도 않아도 된다. 밥줄 끊길까봐 불의를 불의라 하지 못하고 정의를 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돈이 없다고 다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먼저 독립적인 여자가 되자. 여자 독립 만세다. 맞아요. 여자가 진짜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남편한테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좀 큰 소리는 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너무 남편한테 의지하다 보면은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은 것도 같아요. 부자를 보면 안다. 독립이 왜 중요한지. 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비밀을 자식들한테 반드시 알려준다. 그런데 이들은 투자법이 아니라 독립심부터 길러준다. 구체적인 투자법만 꼭 집어 가르쳐주면 부모도 편하고 자식도 편할 텐데 이보다는 어릴 때부터 철저히 독립심을 키워준다. 석유한 폴 게티는 휴지로 써도 될 만큼 돈이 넘쳐나면서도 자식들한테 용돈을 그냥 준 적이 없다. 아빠가 갑부인데 자식들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잔심부름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용돈을 벌었다. 역시 석유로 돈을 쓸어 모은 록필리의 아들들은 더 구질구질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쥐 한 마리 잡으면 5센트, 파리는 100마리당 10센트였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는 아이들끼리 식사를 차려야 했다. 이들은 훗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교육받았고 필요한 건 스스로 마련하여 살도록 배웠다. 이렇게 자란 이들의 입에서는 언니 CMA가 뭐예요? 언니 보험보 들어야 돼라는 말이 나올 리 없다. 쥐를 사냥하고 파리를 때려잡던 기세로 폭풍 검색을 하고 열공을 했겠지. 부자들은 알았던 거다. 독립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한 푼이라도 자기 손으로 벌어보고 남의 도움 없이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식구들을 위해 밥도 차려봐야 한다는 것을. 돈도 벌고 내일은 내가 하고 엄마 도와 저녁도 차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중요한 건 그런 일 자체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며 길러지는 독립심이다. 우리한테는 어려서부터 작정하고 길러진 독립심이 없다. 너는 공부만 하면 된다며 엄마가 사소하까지 다 챙겨줬고
성인이 돼서 아빠가 정해준 기가 시간을 지켜야 했고 지금도 회사는 시키는 일이나 잘하라고 한다. 진품을 빠뜨리면 엄마가 학교로 가져다 주고 학원차가 시간 맞춰 영어 학원에서 미술 학원으로 실어 잘라줘서 걱정이 없었다.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 애초에 없었던 독립심을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내냐고. 방법은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다. 우선 돈 있는 남자 만나 편하게 살고 싶다거나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야 한다. 아무도 안 도와준다. 도와줘도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사람을 도와주지 남의 도움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은 안 도와준다. 누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어시구나하고 덥석받기보다는 내가 직접 해결하라고 한다. 의존성은 결국 내 발목을 잡는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언니는 은행 업무를 못 보는 대학생도 봤다.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 성인이 됐는데도 혼자 은행을 못 갔다.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갔는데 은행을 못 갈 리가 없다. 컴퓨터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남동생이나 오빠를 부르고 사용 설명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나는 타고난 기계치라며 이게 어떻게 하냐고 기기 사용법을 물어본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진다. 누가 대신 해주니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갈수록 운주적이고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런데 부자가 되겠다고 호랑이 채식주의자가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나 자신에게 독립심 키우는 훈련을 시켜주자. 부자 미션. 셀프 검색을 생활화하자. 모르는 것을 묻기 전에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부터 해보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전에 일단 스스로 한번 해보자. 시간을 들여 차분히 들여다보면 해결법이 보인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을 잘 따라가다 보면 사용 성명을 꼼꼼히 읽고 계약서를 제대로 숙지하라. 이 책을 읽을 정도라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혼자 알아보고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다며 그때 도움 요청을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기꺼이 좋아준다. 그 부분에서 맡겼을 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기도 겪어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본다면 어떨까? 상대방은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명해달라는 건지 짜증이 날 것이다. 내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해주는 타인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자. 무엇보다 스스로 해결해봐야 독립심을 키워나갈 수 있다. 하하하. 1시간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오늘 미키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그 설명을 정말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 속에 푹 빠져서 미키아 언니하고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간관계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써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하니 다음에는 요거를 중점적으로 같이 미키 언니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책 속에서 같이 읽고 같이 또 생각을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쯤에서 오늘은 끝나고 구독과 좋아요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꼭 누르세요. 나중에 봬요. 안녕.